13세기 중앙아시아의 몽골 제국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투르크족이 소아시아로 대거 이동하게 되죠. 이때 투르크족이 만든 여러 소국 중에서 오스만 1세가 거느린 유목민 집단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오스만의 지배권으로 통합되면서 그의 왕조는 점차 영토를 넓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술탄 메메드 2세가 통치한 15세기에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입니다. 역사는 간혹 한두 명의 뛰어난 인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메메드 2세와 콘스탄티노플 공략전이죠. 정말로 정복하기 힘들었고 그 이전에 수많은 술탄과 또 다른 정복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노렸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오스만 투르크의 궁정 내부에서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그냥 내버려 두고 조공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강했거든요. 그러나 술탄 메메드 2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이 전략적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플을 내버려 두고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결국은 제국의 모든 힘을 들여서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불과 20대 초반에. 그 의지가 역사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후 그는 세계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에게해와 유럽으로 다양한 원정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모레아, 트레비존드,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의 지역들을 정복하거나 합병했습니다. 그 뒤 바예지드 2세와 셀림 1세 치세를 거쳐 제10대 술탄 술라이만 1세 시대의 오스만은 최전성기를 이룩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뒤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제국의 수도로 삼았던 메메드 2세. 그는 49세에 사망하기까지 영토를 넓히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오스만 제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 터키 공화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는 15세기의 술탄 메메드 2세의 명에 의해서 처음으로 건축됐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각지의 상인과 시민들이 모여 안심하고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죠. 바자르란 덮여있는 시장이란 뜻으로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실내 시장을 말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탄불,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은 동서 문명의 접점에 있었던 곳이죠. 문명의 교차로. 지식과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물건과 상품들이 결국은 이곳에서 만났겠죠. 그 화려한 옛 시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습니다. 이 천장 보세요. 낮고 좁은 게 확실히 옛날 분위기가 확 나네요. 이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던 시절에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러나 아마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었을 겁니다. 인구 100만에 동서 문명이 만나는 거. 야. 실제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때에는 세계 각국에서 선박과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세계 무역의 중심지 노릇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탄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야말로 동서교역의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 났던 수많은 향신료들이 이곳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랜드 바자르에도 이렇게 수많은 후추라든지 각종 향신료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하고 있죠. 터키에서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한 것도 결국은 동서교역의 영향 때문이겠죠. 정말 다양하네요.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로 동서교역로는 더욱 활성화됐고 유럽은 동방의 새로운 문명을 급속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양탄자. 역시 양탄자음은 터키, 페르시아 이쪽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런 문양을 내죠? 오스만 제국 또한 페르시아, 오리엔트, 비잔틴 예술 양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슬람과 튀르크적인 특색을 더해 실용적이고 조화로운 예술과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 걸쳐 1923년까지 1600년 동안 수도였던 이스탄불, 육상 실크로드의 종착지이자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동서 문명의 교차로에 핀 찬란한 유산입니다. 슐레이만 1세 때 황금기를 맞이한 오스만 제국. 이후 세 대륙을 거느렸던 제국의 영광이 이곳에 올거지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탄불 국립고고학박물관은 정말로 문명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방금 들어오는 입구에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번더의 문명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아시리아, 수메르, 히타이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고대에 가장 위대했던 그런 문명의 유산들이 다 남아있네요. 이슬람 제국의 일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바빌론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보유하고 있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아시리아 왕국의 전성기를 간직하고 있는 제2의 수도 님루드에서 발견된 이 유물에선 고대의 서령 문자도 함께 볼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 서령 문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점토판에 세기형의 문자를 남겨서 그걸 통해서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문명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죠. 그들의 문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일 겁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곳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다만 형태가 다르죠.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진흙 점토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형이라고 할까요? 참 대단하죠. 거의 4,000년이 다 된 그런 보물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6대 왕인 함무라비가 제정한 성문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평화조약도 이곳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식민 도시로 출발한 이 도시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이 됐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 동안의 여러 문명이 녹아들어 있는 땅이죠. 지금 이곳 이스탄불 국립고고학박물관의 한 부분에 이렇게 고대 그리스식 심포지엄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게 낯설긴 하지만 사실은 낯설게 아니죠. 터키의 상당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또한 터키는 오랜 기간 그리스를 지배해 왔었죠. 지금 이 심포지엄이란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 때 아테네 같은 곳에서 유력한 시민들, 정치가들, 철학가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즐기면서 인생과 세상의 일을 논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터키에서 발견하는 심포지엄, 이런 게 문명의 본질 아닐까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으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이 교류했던 이곳에 이슬람 제국이 있었습니다.